다음 주변국 입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시 종전선언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한미일 정보수장들이 모여서 회합을 가졌고요. 성김도 이번 주 주말 23일이죠. 방한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성기용 박사님,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종전선언 제안이 나온 뒤에 이 국방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미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고요. 물론 국무부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표현을 그 뒤에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를 강조하고 있죠. 이 표현은 서훈 안보실장과 설리반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동했을 때도 사용한 표현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표현이 북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약속, 그리고 구체적인 진전, 실행 가능한 계획,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실질적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영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tangible, 그러니까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외교적 수사로만 보면은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3번씩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미국이 갖고 있는 대북 인식의 어떤 그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네거티브 이슈라고 해서 그것을 거론하면 할수록 뭐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른다거나 미국 국내의 논의가 활성화된다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거론하면 할수록 구체적인 그런 진전과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슈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설리반 보좌관이 스위스에서 중국의 양재치 위원을 만나서 장시간 그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고, 연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지금 합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종전선언 이슈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을 이러한 미중 채널을 통해서도 아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할 변수는 내년도 베이징 올림픽인데요. 물론 이제 북한은 올림픽 참가가 지금 IOC에 의해서 불허가 되어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선수단은 보내지만 대통령이나 고위급 정치 지도자가 베이징 올림픽 참석을 거부하는 이른바 이제 정치적 보이콧에 대한 논의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이런 움직임들을 주도하고 있고요. 의회에도 또 이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들을 미국은 아마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한미 간에 또 한미일 간에 굉장히 밀접하고 빈번한 이런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미일 간의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국면처럼 이렇게 빈번하고 밀도 있는 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의 어떤 그 인식의 수위를 좀 맞춰나가고, 인식차가 있다면 그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국면이 지금 진행 중이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박사님,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근 북한이
잇따라 이제 쏘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근데 이것이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북한 이슈에 대한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SLBM 발사 이후에 조금 과거와 다른 그 양상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도 그 SLBM 발사 보도 내용이 상당히 간결했었고요. 또 그 자리를 이제 현지 지도한 것은 노동당에서 부장급 인사가 이제 현지 지도했고,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지 않았고요. 또 바로 다음날 이제 외무성 대변인의 어떤 중앙통신 문답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발사가 우리의 어떤 자위적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지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례적인 또 이런 입장들을 내놨거든요. 같은 시간에 이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 북한의 시험 발사에 대해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점을 명료하게 지적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대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본다면 과거 북한의 도발 국면과는 좀 달리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한미 간에 긴밀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미 양국이 서로 조금씩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가병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제안한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지난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하셨는데 중국의 입장은 일관돼요.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비정상적인 전쟁 휴전 상태가 지속되어 있는 걸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는 노력하는 일종의 입구론적 의미에서 종전 선언하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종전 선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내부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미국의 태도에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박사님, 그렇다면 종전선언을 만약 하게 되면 중국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 관련돼서 중국의 문헌을 뒤져보고 관방의 의견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2018년에 월등히 많습니다. 정보량이. 최근에 지난 9월 달에 대통령께서 연설하셨는데 의외로 적어요. 논평이라든지 멘트가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 환경이 2018년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지. 그 의미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중국이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 뭐 좋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것이 선언적 의미를 더 지나서 이게 실제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과정에 깊숙이 들어간다면 중국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양강 박사님, 종전선언을 하게 될 때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혹시 중국이 뭐 어떤 선결 조건이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조건을 내걸진 않습니다. 중국이 조건을 내걸진 않은데 그 사람들의 멘트를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종전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제 중국은 큰 그림으로 보면 종전선언 시작해서 정전체제를 바꾸고 평화체제를 가고 항구적인 평화기제를 건설해서 한반도 전체가 평화로운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 걸 원한다면 종전선언도 그 안에 그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선언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이후의 과정까지 관련된 내용을 담는다면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고민할 거고요. 두 번째는 종전선언의 의미가 이게 결국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적인 문제,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역시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 미국이 정말 북한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북한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서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중국도 이거는 체제를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자기 역할을 다 하겠다. 이 정도의 중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동 박사님, 예. 저는 정말 북한의 속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 진심입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그것이 진짜 책략적 접근이냐, 아니면 정말 그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정말 희망적인 접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좀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으로 보면 일단은 그 군비 증강 부분에, 한국의 군비 증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논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군비 증강과 종전선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니네 두 개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두 개 다를 용납할 수 없다. 군비 증강하는 종전선언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으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군비 증강 그만해라.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히 군비 증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왜 그러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을 남쪽이 강화할 때 균형 또는 추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군비 증강이 남북 사이의 일종의 안보 딜레마 차원의 게임으로 구조화되면 결국 이 과거의 미소 군비 경쟁에서 소련이 미국 따라가다가 경제가 폭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소련이 될 것 같은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 지금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반도가 군비 증강 구조로 전환이 되면 김정은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력을 분산시켜야 되고 모든 정책과 노선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어떤 핵심적인 목표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군비 증강을 중단시키는 데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자택일하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약간 진심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진심은 있는 게요. 그 한 가지 다 예를 들게요. 그 볼튼 회고록에 보면 2018년 8월달에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제2차 이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겠다라고 북측에게 얘기를 했더니 북측의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습니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종전선언을 꼭 집어 얘기합니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새로운 제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번거롭게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했던 제1항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하나의 중요한 단축으로서 종전선언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꼭 집어서 그때 얘기한 거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을 이제 군비 증강과 연계시켜서 지금 이 전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종전선언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뭐 일방적으로 저렇게 본인의 뭐 선결 조건을 내세우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좋은 그러니까 바람직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북한은 그럼 어떠한 그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서 북한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 북한이 이제 선결 과제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요. 앞서도 얘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북한이 선걸 과제를 제시한 배경은 세 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기상조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르다. 두 번째는 사상누각론. 어떻게 아파트를 10층부터 짓냐. 라는 사상누각론. 세 번째는 아까 성경 박사가 했던 허상론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논리는 다 같은 논리를 갖고 있어요.
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군비증강 차단과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선결 조건은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2018년 9.19 평양선언을 해서 군사합의서 있죠. 그 군사합의서에 남북한 군사합의서에서 다 합의된 사항이에요. 거기서 남북한 군사공동회의를 가동해서 군비증강 문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롯한 남북한의 중요한 군사적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다라고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이 사상 누각이고 그것이 허상이고 또 그것이 시기상조라면 빨리 시기를 앞당기고 또 밑에 사상 누각이 안 되도록 토대를 만들고 허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수록 북한 노력해야죠. 그 노력을 하려면 이미 남북한이 합의했던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북한이 조속히 호응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자기들이 만든 논리에 스스로 논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최영환 박사님,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실현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근데 대선까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임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그 이후에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할까요? 사실 북한의 핵능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가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핵화에 필요한 기간과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임기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5년 단임제고 미국은 2회 연임을 한다 해도 최대 8년인데 비핵화에 필요한 시간은 그거보다 더 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가 지금 임기 말에 우리가 뭘 할 거냐의 문제하고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유지한다. 사실 임기를 넘어가서 그 다음 정부까지 뭔가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한 정부의 임기 내에 만들어야 될 게 뭔가 구체적인 성과예요. 그 성과가 만들어내야 사실 민주정치 체제의 특성상 임기를 넘어가서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성과를 위한 어떤 제안으로서 종전선언이 지금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선언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고 종전선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이유를 위해서도 그렇고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분명하죠. 남북관계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종전선언의 당사자들이 그리고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주변 당사국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단기 과제로 물어보셨지만은 저는 정부의 정책이 단기 전망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른바 우리도 장기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좀 고약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와 그 동북아 지역도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나라는 신냉전 구조가 고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우리로서는 고약한 상황인 거죠. 만약에 그런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된다고 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지난 9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서도 북한이 보낸 그 동아시아 혹은 국제질서의 기본은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넣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신냉전 구조에 아예 편승을 해갖고 미국의 압력을 중국의 힘을 얻어갖고 상쇄시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북한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신냉전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정책적인 자율성을 찾아갈 거냐 그런 노력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전협정 체제가 지난 68년 동안 유지되고 그것은 1945년 인도 파키스탄 정전협정 이후에 역사상 가장 그 정전의 기간이 긴 그런 참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전협정 안에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전쟁 당사자들이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 사항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차례 제네바 정치회담을 개최하고 그 이후에 그 전쟁 당사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 지난 68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 정전선언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익이냐, 누구에게 불리하냐, 유불리를 때 따질 것이 아니라 정전 당사자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정전협정이 규정한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고 완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유관국가들이 이 정전선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이 어떤 입장을 좀 보인 것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모신 패널분 네 분께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가병 박사님.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기본 입장은 취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그러니까 전쟁 상태를 빨리 평화체제를 바꾸자는 데도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중국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왕의 외교부장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종전선언은 아예 다른 일로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거나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과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99.9%는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0.001%가 한반도에서 역할을 기대한다면 그 환경과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기영 시장님. 네, 종전선언의 그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 선언이고 하나의 입구를 형성하는 계기라는 데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국제정치에서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그 입구에 들어갔을 때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어떠한 로드맵이 펼쳐져 있을지 또는 이것이 쉽게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그 지도를 제공할 것인지 또는 굉장한 미로를 제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한미 간에도 지금 굉장히 밀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론을 내세워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이 정부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북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그 성찰과 검토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환 박사님. 예, 그 남북관계 발전이라든가 북핵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 제시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반응이라든가 혹은 비관적인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종전선언이 정말 잘 될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사실은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 비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낙관적인 전망을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선언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선언이 이루어지고 나면 평화협정까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전체 프로세스의 어떤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핵 문제의 진전 혹은 평화체제의 진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물론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위에 전망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같이 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기동 예. 박사님. 저는 이제 그 종전선언을 하면 이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 우려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우선 첫 번째 따져봅시다.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는 한반도가 안정적이었느냐? 우리 한반도가 전쟁의 직전 상태로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전협정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이 레짐이지 평화를 보장하는 레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보장하는 레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종전선언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9.19 군사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9.19 군사합의서를 보면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야말로 그 운영적 군비 통제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 이행이 돼도 사실 한반도는 좀 안정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일종의 제도적 합의가 현재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이행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 정전협정에 보면 59조 1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에 이 협정을 수정 증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정전협정은 이게 한번 딱 합의가 되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종전선언에 따라서 모순되고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전협정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당사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그것을 뭐 잠정협정이라고 뭐 정의를 하든 뭐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그 제도 장치를 우리가 갖고 있고 또는 그것을 새로운 제동차를 마련할 수 있는 장치를 이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안보 공백을 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종전선언 관련 이슈를 좀 다뤄봤습니다. 참석해주신 네 분의 패널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